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9억 원을 넘었습니다. KB국민은행 리브온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1월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9억 1,216만 원으로 국민은행이 이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지난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9억 원을 넘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세금과 대출에서 고가주택과 일반주택의 기준이 되는 중위 가격을 9억 원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공방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 원을 돌파했다. 이를 어떻게 보시고 또 과연 9억 원부터 고가주택을 보는 것이 맞는지 다양한 의견 아침 토론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하고 또 전문가들과 의견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두 분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 연구위원,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겸임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그러니까 중간 가격이겠죠. 중간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9억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좀 두 분의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 교수님부터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 뭐 가격이 우리가 한 1, 2년 사이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예. 서울의 주택 가격이. 그런 선에서 이제 연장선에서 나온 지표인데 네. 개인적으로 이제 그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일단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라는 표현을 신호는 분명히 줬는데 이것이 과연 정확한 수치인지 정확한 어떤 그 통계 수치인지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동안 1986년부터 국민 KB에서 주택 통계 시를 했었고 예. 최근에 2003년부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제 법을 바꾸면서 2006년부터 국토부에서 이제 장관하기 시작했죠. 통계 시스템을 갖다가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는 말이 좀 많았고 중간에 재작년에도 국감에서 나왔습니다. 통계들이 좀 부실하다, 허점이 많다 이런 부분이 논란이 좀 많았고 학자들도 이미 대한민국의 통계가 특히 부동산에 대한 통계가 좀 미흡하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헤도닝 모형이라는 모형을 많이 쓰거나 아니면 반복 매매 모형을 선진국에서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위 가격도 이제 같이 가설해서 같이 이제 보조 지표로 쓰는데 요번에 이제 이 표현을 썼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거하고 1억 정도가 차이입니다. 한국감정원은 국가에서 조사하는 기관이고 여기는 이제 KB은행이지 않습니까? 시장 참여자인데 가격이 1억 차이가 난다는 자체부터가 이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국민은행의 어떤 데이터도 인정해 줄 수 있겠지만 그거의 어떤 정확성과 투명성과 어떤 신뢰도는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박사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는 이제 중위 가격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중간에 위치하는 가격이다 이래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서울시내 이제 아파트 주택 거래를 갖다 1년 순서대로 쭉 나열했을 때 딱 중간에 이제 정확히 중간에 해당되는 있는 가격.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그 대비될 수 있는 개념을 우리가 평균 가격이라는 말들을 많이 쓰는데 네네. 이 평균 가격은 이제 충분한 해당되는 주택 수를 가중치로 해서 이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이 중간에 있는 이 중위 가격 자체가 전체적으로 시세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쉬우면서도 보다 좀 정확하지 않느냐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우리 한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지금 한국감정원 쪽하고 또 KB 쪽하고의 어떤 그런 방법론상에서 약간의 차이도 있고요. 또 KB 쪽도 물론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표본 조사의 어떤 그런 방법을 이용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한국감정원의 또 조사 방법에 대해서도 그동안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쪽의 방법의 신뢰성 문제보다는 이 9억을 넘은 부분들에 대한 의미를 찾는 쪽으로 해서 이것이 과연 현재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잘 반영시킬 수 있는가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서 한문도 교수님께서는 이 네. 통계 자체의 신뢰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신뢰가 안 간다라는 거죠? 일단 KB라는 그 국민은행 이름은 국민은행인데요. 예. 제가 볼 때 뭐 국민은행이 아닙니다. 지금 예전에 국민은행이었고 나라에서 이제 어떤 뭐 자본 대주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은행이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얼마 전에 외국인이 조금 더 지분을 차지해가지고 지금 70%를 넘었습니다. 외국인 예. 지분이.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하고 재작년 국감에서 또 연말에 나왔지만 배당금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 외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은행의 대출이 이자를 우리 국민들이 내는데 그 돈을 다 가져가고 배당 받는 분들이 외국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주택 가격이 오르고 계속 형성이 돼야 자기들의 자본의 어떤 투자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어요. 네. 이런 부분에서 이분은 시장 참여자예요. 그래서 외국은 시장 참여자가 아닌 공공기관이나 또 교수, 학자 이런 분들이 모인 학회나 이런 데서 데이터를
지출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압축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그동안 국민은행이 데이터를 축적해 왔었고 예. 그것을 이어서 쓰다 보니까 이걸 약간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주인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데이터에 대해서 검증을 거쳐야 되는데 아무도 검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작년에 연말이죠. 12월에 감정원하고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 국가기관이 무슨 이상한 장사꾼도 아니고 국민이 쳐다보고 있고 여러 전문가가 쳐다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거든요. 네. 문제는 뭐냐면 표본수입니다. 외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도닉 모형이라고 해서 반복 매매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매매되는 것을 가지고 어떤 산출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경우냐면은 반복 매매가 안 됐으면 그 지역의 가격이 호가이지 정상 실거래가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을 갖다가 공인중개사한테 전화를 해서 KB에서는 네. 호가가 얼마냐를 물어봅니다. 시세가 얼마냐라고. 그러면 호가를 얘기합니다. 그럼 그것이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제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감정원은 뭐냐면 2달 전에 거래가 됐다면 2달 전 가격을 대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 12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들이 추궁을 할 때 KB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월에 송파 헬리오시티가 많이 입주를 했는데 네네. 표본수에 신규 단지를 좀 많이 넣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올랐나 이런 표현을 합니다. KB 담당자 자체가. 예. 그렇다면 여기서 신뢰성에 대해서 우리는 체크를 해볼 필요가 분명히 그러니까 표본 있다는 걸 자체 제가 문제가 말씀드립니다. 좀 있다라는 점도. 그렇죠. 혹시 뭐 말씀해 CG가 제가 드린 게 준비된지 모르겠는데 바로 12월 달에 발표한 그 서울 지역별 아파트 가격대별 비중이라는 표를 네, 이 좀 띄워주시면, KB에서 네. 발표했습니다. 나오네요.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 9억 원 이하 주택이 63%입니다. 표를 보시면. 그러네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한 달도 안 됐고 12월 16일 날 대책을 발표했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갭이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네. KB의 어떤 통계는 신뢰성이 없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예. 저는 네. 그 부분. 네, 아니 이거 정확하게 이건 KB가 된 한 교수님 말씀 데이터입니다. 듣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보시는 이게 바와 지금 같이, 12월 9일,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9일 매매가 기준으로 한 그렇죠, 예. 데이터고 네네. 이번에 나온 건 지금 이제 1월이니까 한 달 좀 넘은 기간이 한 달 벌어져 동안 있는데 별로 오르진 않았잖아요. 62.9%의 비중이 9억 원 이하다. 근데 갑자기 지금은 50% 준다는 건 절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이 9억 원 이상이다라는 그럼요, 데이터가 상식적으로. 너무 변동이 크다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신뢰성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의원님 예.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이 이제 중위 가격을 판단한 부분에서는 아마 KB에서는 정확하게 아까 정한 표본을 정해가지고 하고 네네. 있고요. 또 표본을 정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전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표본을 정해서 그 표본 가운데에서 표본을 선택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이제 결과를 갖다가 변형시키는 어떤 그런 거와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표본 과정에서도 실제 이제 거래가 얼마만큼 많이 이루어진 어떤 표본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주택으로서의 의미를 갖다 반영하기가 힘든 그런 단계에 있는 주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택들을 어떻게 반영시키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KB 같은 경우는 서울의 경우에는 6,750호라는 어떤 표본 수를 가지고 하고 있고 그 주택들에 있어서는 실제 거래 부분들을 갖다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B 나름대로 충분한 저는 논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한국감정원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공시가격을 이야기할 때 그동안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켜 네, 왔습니다. 네. 신뢰성에 있어서.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에 있어서의 그 방법론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결과가 이렇게 크게 나는 것은 어느 쪽 한쪽이 뭔가 물론 하자가 있긴 하겠지만 네.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결과는 충분히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지금 시중에 있어서 거래가 좀 한국감정원 같은 경우는 실거래 가격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할 때는 실거래 가격을 바로 넣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어느 정도의 표본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갖다 추출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쪽을 하나가 절대적으로 이게 사실관계에 더 부합하고 정확도에 가깝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그 한국감정원이 제시한 중위 가격과 이제 KB국민은행에서 발표한 중위 가격을 합산해 봤을 때 뭐 8억 중반으로 보자고 치면 그래도 2017년 이후에 그 맞습니다. 집값 상승 속도는 네. 가파른 건 사실이잖아요. 네, 사실입니다. 예. 상당히 많이 올랐고 뭐 우리 문재인 정부가 액션은 집값 안정했는데 실제로 더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 서민들이 배신감 느낀다고 할 네. 정도로 맞아요. 주택가 많이 네.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죠. 그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일부러 뭐 살짝 네. 올리지 않냐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그 경제 성장률 2.0% 그 거기에 고수를 하느라고 정부가 좀 매진을 했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부서 이견도 있고 또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갑자기 부동산에 강한 충격을 주면 경제에 좀
부담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차근차근히 하고 시장 자정을 이제 기대한 건데 시장에서 자정을 안 하고 자꾸 그 교란 세력과 일부 세력들이 그리고 또 언론들이 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도 말했잖아요. 언론들이 좀 협조해달라. 좀 어제 오늘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아주 예.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기사가 정확한 네. 기사를 내보내지 않고 작년 거래량이 80만 5천 건입니다. 주택 거래량 재작년에 110만 건 넘을 때 얼마 도배를 했어요, 언론에. 네. 지금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 부기렉이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표현했잖아요. 부동산 기렉도 있다라고. 그런 게 없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게 기사가 너무 편향적이다 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오죽하면 얘기를 했을 것이고 제가 볼 때 학자 어떤 입장에서 보면 정확하게 두 면을 갖다 같이 해줘야 시청자들과 국민들이 정확히 시장을 판단할 텐데 그걸 한쪽에 편향되게 되면 어떤 정보의 오류로 인해서 정책도 오류가 되고 굉장히 피해는 또 국민한테 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옳은 문재인 정부도 실수한 건 맞고 정확하게 정체를 좀 밝히길 바라요. 세금을 걷기 위한 건지 액션인지 총선을 위한 건지 정확하게 예전에 미리 잡을 걸 갖다가 뭐 18번을 내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네. 정부도 잘못했고 언론도 예. 잘못했고 그래서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이 좀 감시를 해서 네. 이 부분을 정부도 좀 혼낼 수는 없지만 예. 정부한테 좀 일침을 가하고 언론사들한테도 댓글도 좀 많이 다셔가지고 예. 정확한 보도를 유도하면 뭐 국민도 안정되고 언론도 정화되고 다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굉장히 저는 네. 제가 토론 시간이지만 위험한 발언을 좀 많이 하시는 것 네네. 같은데 지금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연두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언론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데 상당히 교란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제가 볼 때는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그 기준들을 갖고 있는 언론기관에 사실은 대통령께서 그렇게 언급하시는 것은 저는 상당히 오히려 그 자체를 갖다가 언론들이 충분히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예. 들고요. 이제 이번에 이 중위 가격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9억을 돌파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중위 가격을 9억을 돌파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3년도 채 되지 않는 가운데 가격 자체 중위 가격만 본다면 50%를 넘는 어떤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정부가 사실은 이 정부의 그 3년도 안 되는 기간이 그렇게 오른 자체는 결국 정부가 많은 대책을 쏟아내어 놨지만 규제 대책 자체가 그렇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과 또 시장에 있어서 오히려 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 하나에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고가주택 12, 16 대책에서 이제 한 두 가지 주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공격이 주를 이루는 그런 규제 정책이나 대책을 발표했다면 이번의 경우에서는 주택의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고가주택이라는 그 기존에 있던 기준이긴 하지만 소득세 시행령에 있는 기준이긴 하지만 9억 이상을 우리가 고가주택이라고 15억 이상은 초고가주택으로 분류하면서 고가주택에 대한 어떤 규제를 집중적인 타겟으로 네. 했다는 그 점이 그렇죠. 사실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면은 사실 9억이라는 기준 자체, 중위 가격이 돌파해버린 9억이라는 고가 기준 자체가 12년이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준 자체가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의구심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 부분에 있어 정부의 실패를 오히려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 중위 가격의 어떤 변동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중위 가격의 적정성 부분에 대한 상당히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모든 탓을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돌리는 것은 저는 조금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사실 뭐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이 9억 원이라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생긴 게 이제 2008년 정도였으니까 12년 정도가 됐는데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고가 가격의 고가주택의 기준이라는 거랑 지금 느끼는 고가주택 기준하고는 좀 달라지지 않았나 싶어서 12년 된 이 기준을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분도 뭐 타당성이 있는데요. 예, 예. 우리가 정확하게 사이다가 1,000원이었다가 500원으로 내려갔다 700원 되면 그게 올라간 건가요? 내려간 건가요? 헷갈리죠. 똑같습니다. 이것도 노무현 정부 때 고가주택을 6억으로 책정을 해서 종부세를 적용을 했습니다. 얘기했었죠. 그것은 이제 이명박 정부가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서 경제를 좀 안전하게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다 완화시켰죠. 완화시키면서 고가주택 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준이 어디예요? 6억이잖아요. 네. 지금은 얼마예요? 9억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11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10년이라 그러면 그 저는 11년이라고 치면 11년 만에 50%가 올랐으면 많이 오른 거죠. 6억 기준에서 9억. 그러니까 이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 고가주택의 기준을 어느 시점에 시작하냐에 따라 차이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 사이다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볼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 9억 이상의 주택을 전국을 따지면 평균 가격이 한 4억 정도 되거든요.
그 평균 주택 가격이. 그럼 9억이면 비싼 집이죠. 그래서 서울에 살고 전국에서 또 서울에서 뭐 서울이 뭐 세계 6대 도시에 낄 정도인데 좋은 데 살면 그만큼 부담을 가져야죠. 좋은 누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 9억이면 제가 볼 땐 적정 가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더 오른다라면 뭐 아니면 8억? 근데 9억이 워낙 상징적이기 때문에 6억이라는 숫자, 9자 이렇게 볼 때 제가 9억이 적정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뭐 이 기준을서 상향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맞지 않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향하는 것보다 이제 하향할 수 있는 기회는 올 수가 있죠. 만약에 시장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고 또 경제 성장이나 여러 가지 어떤 지표들을 볼 때 우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임계점이 좀 다다랐고 이런 부분을 볼 때는 도리어 하향해야 되지 않을까? 공시지가가 뭐 이번에 발표할 때도 지방은 저 공시지가가 하향 좀 표준화됐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주택 가격이 좀 내리면은 공가 주택을 좀 낮춰줘야겠죠. 뭐 그런 역작용도 일어날 수 있는데 네네. 더 오른다라면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좀 어떤 갭의 여유의 폭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9억에서 10여 앞으로 한 30% 오르기 전까지는 9억으로 유지하는 게 좀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네. 좀 더 된다 예, 예. 말씀이시네요. 저는 뭐 그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그 6억이라 이제 고가 기준을 고가 주택의 기준을 처음에 이제 1999년도에 6억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저 노무현 정부 때가 아니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MB 정부에 들어오면서 그걸 갖다 6억에서 9억으로 바꿨습니다. 네. 2008년도에. 근데 문제는 그때 9억이라는 고가 기준을 바꿀 때 그때 서울의 중위 가격이 얼마였냐면 5억 원이 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중위 가격의 약 2배에 가까운 정도의 수준이 하나의 고가주택 기준으로 설정이 되었던 거죠. 그게 지금 12년 동안 유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중위 가격 자체가 그 당시에 설정된 12년 전에 설정된 고가주택의 기준을 넘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단순 논리로 하게 되면은 지금의 중위 가격의 약 한 2배에 해당되는 정도의 수준이 우리를 고가 주택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보면은 중위 가격이라는 게 중간의 가격이니까 가장 일반적인 가장 보편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고가 주택으로 해버리게 되면 고가 주택이라는 것은 설정을 해버렸을 때 많은 세제 부분이나 또 대출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규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에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의 그렇다고 해서 뭐 9억의 2배에 해당되는 18억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네. 제가 볼 때는 현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때 지금 정부가 아무 근거 없이 15억을 초고가 주택으로 설정하고 있고 그걸 또 시세 반영률을 갖다 그대로 해서 그걸 정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15억 정도를 고가 주택의 기준으로 변화를 시키는 게 지금 12년이 경과한 네네. 시점에서 현실을 감안할 때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가능한 맞죠, 합리적인 적합하지 선이 않을까. 아닐까. 네. 근데 정부는 그렇게 되면은 세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렇죠. 세수 구멍이 떨어지는 생기기 상황이 때문에. 되니까 반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고가주택 기준 간극이 굉장히 크네요. 그렇죠. 15억과 한 8억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거는 낮춰야 된다고 예. 말씀까지 하셨으니까요. 네, 굉장히 간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럼 여쭤볼게요. 사실 그동안 정부가 펼쳤던 정책 중에는 이제 9억을 고가주택 기준으로 하고서 각종 정책을 펼쳤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이 고가주택 기준으로 정책을 펼치는 게 맞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시장이 자정작용을 좀 거치지 못하고 예. 좀 어떤 버블 형태로 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재작년만 해도 미친 집값이라고 했는데 지금 언론들이 조용하잖아요. 아까 또 언론 얘기 또 드리지만 네. 지금 더 미친 집값인데 그런 표현이 없어요. 네. 이게 총선하고 정책적인 요소들이 다 결합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우리 시장 상황이 이렇게 만만치 않은 데다가 이게 주택만 홀로 가는 거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 유동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뭐 코로나 사태로 경제 성장률이 지금 확 지금 낮아질 수도 변수를 있다. 맞이하니까 네. 바로 변화가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국민의 대다수들의 어떤 연봉이나 이런 걸 계산했을 때 서울의 주택 가격이 뭐 아주 비싸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에 비해서 정상적인 수준을 또 경제 지표들과 어떤 소득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수준에서 주택 가격이 오르는 건 저도 찬성을 합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오르는 것은 가계 부채를 증가시켜서 어떤 변수로 인해서 경제가 충격을 받았을 때 그 모든 피해가 서민들한테 대부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선제적으로 DTI, LTV 이런 걸 하는 경향이 있고 국가주택의 기준을 갖다 굳이 이렇게 압박을 한 적이 없었잖아요. 예. 없었는데 이런 이유는 자꾸 9억을 넘어서 계속 어떤 갭 투자 한동안 흥행했더니요. 변호사분들이 변호사 업무를 안 하고 갭 투자 강의를 해요. 그런 시절이 작년이었습니다. 불과. 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자칫 잘못 투기성으로 일어나고 이런 분위기를 가는 거를 정부는 우려해서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만약에 주택 가격이 안정화된다라면 이런 전책들이 좀 또 완화되고 또 네. 경제를 위해서 좋은 방향 또 선회되겠죠.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좀 신뢰하고 따라주는 게 좀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예. 저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 정부가 이제 안정 기조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강남 4구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사실 보면 상승률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로 바뀌었기 둔화되고 때문에 예. 우리가 하락으로 접어든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뭐 정부 말 자체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요. 작년에 12, 16 대책이 나오고 한 달이 지난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줄어들고 있었을 뿐이지 상승률 자체가 하락세로 전체가 전환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남 4구를 제외하면 서울의 경우에는 이제 상승세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아직까지 상승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교롭게도 지금 비규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수원이라든지 또 용인 지역이라든지 이런 네. 쪽에 있어서 상승률은 지금 제가 놀라울 정도로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 상승률 자체에 상당 부분에 호가 중심인 측면들은 있지만 그래서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요. 지금 오히려 9억 이하의 저가 매물들은 오히려 매물을 회수한다든지 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갭 매우기라고 해서 9억에 근접하는 그런 가격으로 네. 변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지금 비규제 지역까지 포함해서 풍선 효과까지 다 감안해서 잘 살펴봐야지 시장을 서울의 강남 4구의 일부만 가격 봐서는 안 안정 된다는 변동성을 말씀이시죠. 갖고는 알겠습니다. 안정이라고 하기는 좀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한문도 겸임교수 두성규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